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세계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과열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최근 국제 정세는 급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외교 안보 정책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반도가 비핵,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박인휘 교수님, 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국립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나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이 국제 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죠. 때문에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박인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 국제 질서의 대전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시작되었던 러시아의 반인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서 미중 갈등이 구조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특징들이 나타나서 외교안보적으로 불안 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 물자 공급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기술 표준 패권 전쟁으로 표현되는 소위 글로벌 표준 전쟁이라든지 한반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위 21세기형 정글의 시대라고 할까요? 강대국, 약소국은 물론이고 강대국까지 모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안보적으로 위기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2년의 그 시점과 연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체제 변화의 주요 굵직굵직한 특징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2012년에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그때 바로 또 시진핑의 또 체제가 시작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아베가 집권하면서 보통 국가화를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나면서 미국 제일주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위 스트롱맨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라고 했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국제체제의 기존의 국제체제 질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체제를 변경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난 10년간 쭉 진행이 되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국제체제 변화에 어떤 쟁점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느냐 보면 가치 규범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 세력들 간의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안보와 경제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모호해지고, 이러한 모호해진 영역 사이에서 적과 동지의 개념이 과거의 체제하에서는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이러한 구분도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대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또 상호 이전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도 그러한 유사한 특징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북한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의 정세와 또 상황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전략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북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2019년 김정은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했고 또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됐죠. 그 이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문제는 이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이 뭐냐.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그 관계를 보다 더 공고화시키고 단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대항 체제를 공고화시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호령 위원님께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북한의 전략도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밀착 관계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정략개론과 같은 성격이 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신냉전 체제의 한 진영으로 이끌면서 다방면에서 미국과 대립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러시아와 북한을 자신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가 국제규범 저해 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협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양국가의 협력관계는 마지노선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밀착관계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현재 이 삼중고의 경제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원을 해주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적 후경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또한 북한의 전반적인 무력 강화와 핵무력 강화 노력 등 군사적 도발에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게 보호막을 제공해주고 자신의 진영에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러 관계가 지금은 이제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긴 시점에서 보면은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면서 일종의 중러 간 결탁은 다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의 미중 중러 간 결탁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든든한 후견국이 될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죠. 돌이켜 보면은 김정은 등장 이후에 아버지 때는 오랫동안 핵무력 개발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그 아들이 수년 만에 핵무력 완성을 하려는 그런 과감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중 갈등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다 거치지 않는 한 심지어 북한이 7차 핵시험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유엔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전망을 포함해서 중로 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착되는 현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개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의 최일선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유혹과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차문석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대결과 갈등 상황은 그 세계 패권을 다투는 헤게모니 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를 다투는 테크놀로지 경쟁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안보와 경제 기술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에는 탈동조화와 재동조화라는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이념 경쟁이 결합되어 있어서 당장에는 갈등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확실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신냉전 상황에서 안보 문제를 굳건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취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망과 미국망을 아주 동시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상호의존성을 확대해 나가고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국익 추구라는 것과 또 생존이라는 문제가 두 개의 기준점으로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 생존에 우리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거는 어떠한 국가라도 제1의 우선순위는 바로 생존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갈등의 압박이 우리의 안보에 간섭하는 쪽으로 발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와 앞서 또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면 중국이 우리에게 여러 차원에서 어떤 좀 압박을 가하진 않을까요? 이 냉전 체제와 지금의 국제 체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에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경제를 했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같이 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상호 의존을 통해서 한 국가의 압박이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국가도 또다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항상 중국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또 이런 강화 속에서 중국이 그 압박을 한미동맹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의 압박이 중국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인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인들 미국, 중국 모두와 잘 지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 문제 때문에 미중 사이에 끼인 그런 고충을 더 겪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다 취해 왔는데 저는 요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였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교의 갈등은 규범과 가치가 더 크게 들어오는 영역이 있어서 글쎄요, 이게 뭐 미국 편향적이다, 중국 편향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인류 보편적인 가치, 기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미중에게 접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 시도에 일제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시도하고 또 있고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비핵 평화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대북 정책으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자, 담대한 구상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 박인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핵심 사안을 두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요.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부분이어서 남북 모두에게 큰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좀 형식적으로 제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틀 속에 들어오기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밝혔던 110대 국정과제 중에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을 보인다면
과거 진보 정부들이 추구했던 관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여 정책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북 지원이라든지 과거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규모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의 핵심 포인트를 저는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비핵화 과정의 단순화와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임으로써 북한이 쉽게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보수 정부로서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면서도 진보 정부가 추구했었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여 정책의 장점도 수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3D에서 3D의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게 디터런스,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죠. 올해만 보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미사일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정도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협에 대해서 철저히 억지를 하겠다라는 점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념, 디세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핵 개발을 하더라도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단념하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을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D가 다이얼로그, 남북 관계에서의 대화, 모든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D는 또 디플로마시,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문제와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만의 문제, 남북 관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담대한 구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보면은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시한 국정과제가 있죠. 그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담대한 구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 부분이 핵심 추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비핵 평화 번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추국가로서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를 보면은 거기에 비핵 부분은 이제 자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 결국엔 평화, 번영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자유, 평화, 번영이 이 같은 이 테두리 안에서 담대한 구상을 전개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비핵, 평화, 번영이 자유로운 한반도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경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외 없이 우리가 중추국가로 여러 국가들과의 그 관계하는 그런 정책들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이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담대한 구상이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억지와 단념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그 평화가 검증된 평화여야 된다라는 거죠. 검증된 평화요? 그렇죠. 단순히 말로만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그러한 대화를 하고 단절을 했을 때 또다시 북한이 위협을 한다라고 했어도 지금의 우리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억지와 단념이라는 부분이 이 상호주의에 기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의 대북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유사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호령 위원님께서는 비핵 개방 3천과 담대한 구상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유사성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바로 이러한 점을 또 지적을 또 했었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유사성을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를 하면 결정을 내리면 경제 재건과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유사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뭔가? 네. 그 나머지 분야가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수준과 지금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수준은 굉장히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핵화 단계와 관련돼서 이전에 정부가 협상에서 추구해야 되는 내용과 지금 정부가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10년 내에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은 북한 주민이 1인당 3,000달러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굉장히 경제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와 안보, 정치 안보 분야가 다 같이 들어간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정의, 그리고 최종 엔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번 담대한 구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면 이 단계를 최소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비핵화 단계를 3단계로 했었는데 2단계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 조치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초기 조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정말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을 가면 그때 안보적인, 정치 안보적인 조치로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라든지 미북 관계 정상화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투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전 정부의 그런 프로그램들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차문석 교수님은 북한에 보인 반응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좀 보셨나요? 예,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가장 강력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핵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그 핵은 국채이고 경제 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핵 포기와 비핵화는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핵 평화 번영이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 대북 정책 실행 가능성을 혹은 예방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북한이 핵 전략에서 상당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그림 속에서 남한을 비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뭐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쓴 용어를 이제 언론에 실은 걸 그대로 옮겨드리면 뭐 도적, 뭐 천치바보,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내놓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보이는 일차적인 반응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눈에 띈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의 북한의 언급 중에 왜 남한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을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이견을 좀 조장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라는 부분이라고 또 큰 착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 우리 정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세팅하고 실현하는 이 단계가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비핵화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강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북한이 내놓는 매우 그냥 일차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거부 입장, 그 안에는 분명히 숨은 행간이 있을 텐데요. 차무석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밝힌 공식적인 반응에 어떤 속내와 또 전략이 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 전략은 작년 2021년 8차 당대에서 북한이 발표했던 핵무력 강화와 전반적 무력 강화를 향후에 지속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핵무기 국제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향후 남북 관계에서 북한은 침해할 수 없는 주권적 국가, 주권적 존재라는 인식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과의 지원 협조 체제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의지에 대해서 확실히 표명을 해줌으로써 현재 북한이 몸담고 있는 진영의 확실한 그 보호막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의제 설정에서 이 담대한 구상 등 남한의 의제 설정을 선제적으로 기각해버리고 향후 북한발 의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밀고 나갈 환경을 사전적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어떤 점일까? 이호령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그 대북 정책 또 비핵 정책과 관련돼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 또 가장 기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의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반응을 해서 나오는 데 있어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 또 북한에게 똑같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북한에게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간의 변수가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대북 정책이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한 거였어요. 비핵 개방 3천, 비핵화하자, 통일대박, 비핵화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게 가지는 장점이 또 있죠. 근데 그걸로만 안 풀리니 문재인 정부는 안보 제공을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체제를 하자, 북미 관계 정상화해라, 북미 정상회담 최초로 하라, 도와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만으로 또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 대규모 관여와 대북 지원과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안보와 관련된 불안 요인을 제거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어떤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과 본질적인 안보적 차원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서 경제 지원뿐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치 군사 분야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대북 정책들을 이어달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그동안 체결했던 남북 합의들을 존중하면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남북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남북한이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우려가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사회는 북한 사회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찬성합니다만, 혹시 그 과정에서 뭐 그럴 리가, 제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북한 정권을 악마시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불신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은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점과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창의적인 대북 정책 속에 녹아들어야지 북한이 더 큰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면은 남북 협상이나 비핵화 과정이 어떤 진척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앞서 지금 다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든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대액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방 최우선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뭐를 해줄게라는 부분과 관련된 제안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드는 아픔과 고통은 또 얼만큼 높은지에 대한 그 정책 부분도 또한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 있게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시켜나간다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한 북한이 지금의 입장을 고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분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결국 담대한 구상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울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북한이 사실상 우리가 협상의 테이블에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북한이 설사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거의 30년을 해왔죠. 1차 핵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뒤로 후퇴를 했었고 그런 폐기 과정에서 북한이 내세웠던 논리가 앞으로 우리가 향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그 논리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협상의 장에 앉았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패턴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을 악마화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팩트를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북한이 안보와 경제를 절대 교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 그렇게 안보가 불안한가에 대한 문제를 보다 좀 명백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이 계속 이 논리로 가져갔을 경우 북한 주민들이 받는 그런 고통과 피해, 그러한 안보적 논리로 가져갔을 경우 결국엔 북한 전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피해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좀 국제사회라든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에게 협상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논리적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박사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연장선에서 하나만 짚어보면 비핵화 혹은 남북 협상의 첫 물꼬를 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의 거친 반응으로 봐서는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올해 들어서 제가 뭐 한 20여 차례
이제 꼽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력이 꼽기를 이제 포기했는데 굉장히 뭐 무모한 미사일 도발, 그 미사일 도발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알려지는 ICBM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내부 결속의 문제, 북한 사회 내부에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궁핍, 어려움, 그리고 미국을 향한 대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원 의석을 조금 잃었으니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건 분명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이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집권에 자신감을 붙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과 상황들을 포착을 해서 대북 문제, 북한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국제 정세 역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의 앞날 역시 좀 사실 한치도 알아보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사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어젠다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 안보 어젠다가 되었고 심지어 미중 갈등과 맞물리면서 가장 중요한 국제안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저런 문제에 조금 이슈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번 겨울이 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강 상태 혹은 희망컨대 평화협상이라도 재개가 된다면 내년에 북핵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 상황도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라는 스탠스 자체는 저는 지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 지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 정치의 격변기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 국제 질서 대전환의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한반도 문제 관여자는 정치적 민감성이 높아서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 이런 다양한 국제사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반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이 갈수록 좀 대립적인 국면을 앞세우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양국 간의 혹은 양 진영 간의 이념적 가치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한반도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외적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게 되는데요.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끝까지 끊임없이 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에 이제 남북 간에 체결했던 다양한 그 합의들을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세도해 오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이 아젠다들을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소화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협력 체제를 강화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협조적인 주변국 국제협조관계 구조를 동시에 해나가는 그 발전적인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밑에 깔려야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남북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우리가 중추국가로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목소리와 관련돼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감이 되고 지지를 받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들도 거기에 따른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박인희 교수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님, 차문석 교수님 세 분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